자, 합산대상 증여상가액에 대한 얘기인데, 합산대상 증여상가액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증여를 하는데 아들한테 증여하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증여하게 되면 초과소득세가 적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증여할 때 나눠가지고 증여하는 거죠. 건물 하나도 한 층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증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 전부 다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 증여하게 되면 예전에 증여했던 걸 전부 다 합산해서 한꺼번에 초과소득세로 과세한 다음에 그 전에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 냈던 금액을 기납세액으로 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합산 대상이 되는 증여상가액은 요건이 있어요. 요건. 그러니까 납세 의무, 그러니까 증여는 아버지가 증여를 했는 나눠서 증여한 거죠. 그런데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다 보니까 수증자 입장에서는 동일인한테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는 겁니다. 동일인이 아닌 자한테 증여받은 걸 합산하는 게 아니라 동일인한테 증여받은 걸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인한테 증여일 10년 전, 증여일로부터 10년,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는 겁니다.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동일인은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번에 증여했어요. 그러면은 증여일 전 10년 내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증여한 걸 다 합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한테 증여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증여한 금액을 전부 다 합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일인 이거는 증여자가 누구일 때는 증여자가 직계 존속일 때만. 아버지면 어머니까지, 어머니면 아버지까지, 할머니면 할아버지까지, 할아버지면 할머니까지.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 동일인에 대한 범위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증여일 전 10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한 200~300만 원 돼. 그러면 안 합하는 거예요. 최소한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1,000만 원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죠? 그 증여 재산가액 그 이전에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상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 대상 증여상가액은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합산을 한다. 1,000만 원이 안 되면 합산 안 됩니다. 그리고 증여자가 직계 존속일 때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해가지고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한테 증여받은 금액들은 전부 다 합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어떠한 증여는요, 이거는 절대로 다른 거하고 합산하지 않는, 딱 그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 다른 거하고 합산을 절대 하지 않는 그러한 증여재산이 있는데 그걸 합산 배제 증여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합산 배제 증여재산 해가지고 그 밑에 지금 점점점점점점 7개가 쭉 있는데 그 7개의 내용들은 보면은 다 어떤 거냐면 딱히 누구한테 증여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딱 증여받았다고 보기 좀 그렇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미래에 확정되는 이익으로서 증여자 및 그 원천을 확정하기 어려운 것들. 그래서 거기 잠깐 보시면 그 첫 번째가 아까 봤던 재산 취득 후에 재산 가치가 증가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있죠. 재산 취득 후에 재산 가치가 증가해가지고 발생되는 이익. 그죠? 그 다음에 전환사채 등의 주식 전환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해서 얻은 이익. 주식이나 출자 지분 등이 상장해가지고 이익이 발생하거나
합병 등에 따른 상장에서 또 이익이 발생하거나, 그다음에 명의신탁 자산의 증여의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이게 이제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증여를 받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법인의 지배주주가 있는데, 이 어떤 법인의 지배주주가 있어요. 근데 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지배주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해요?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 이제, 그러니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있는 거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얘가 회사 하나를 만드는 거야. 지배할 정도의 회사 하나를 만드는 거죠. 자동차 부품 회사 하나를 만드는 거지. 이렇게. 현대자동차의 특수관계자고, 이 사람이 현대자동차 특수관계자인 얘가 부품회사 하나 만드는 거죠. 이 부품회사의 지배주주. 지배주주는 이제 누군지 또 나중에 또 나오겠죠? 지배주주. 그래서 지배주주가 된 거예요. 얘를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는.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특수관계 법인이니까 현대자동차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너 여기 부품 좀 사.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 부품회사들이 많은데, 이 현대자동차의 특수관계자가 만든 법인 있잖아요. 요 법인은 이제 수혜법인이라고 해서, 그죠? 요 법인이 만든 부속품만 여기다 납품할 수 있게 얘한테 압력을 좀 넣는 거지. 특수관계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니까. 여기에 뭐 대주주거나 뭐 대표이사거나 이래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얘가 여기 부분만 사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 매출액이 엄청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얘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법인의 주가가 올라가겠죠? 이 주가가 올라가요. 이 주가 올라가니까 이 조그마한 법인의 얘가 지배주주잖아, 지금. 그죠? 요 주가 올라가게 되면 얘가 그만큼 얘가 갖고 있는 주식 가치가 올라가죠. 요거는 누구한테 증여받은 게 아니지만, 그죠? 요 금액 증여 의제 이익이라고 해서 요거를 증여받으로 의제하겠다는 거죠. 증여 의제 이익이라고 해서 요 금액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증여세를 내겠다. 이게 이제 일감 몰아주기예요. 응? 어떤 큰 대기업들이 문제가 많은 거죠. 어떤 이런 대기업에 특수관계 있는 자들 있잖아요.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런 법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지배하는 거지. 지배주주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고서 여기다 압력을 넣어서 얘 물건만 많이 사가게 막 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내가 가진 나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겠죠. 주식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때 그 주식 가치 올라가는 그 금액. 그걸 계산해가지고 그거를 뭐 하는 걸로 보겠다. 그거를 증여받은 걸로 보겠다. 이게 일감 몰아주기예요. 일감 몰아주기. 아시겠죠? 그런 거. 또는 뭐 일감 떼어주기. 일감 떼어주기는 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얘가 현대 얘기했으니까 이제 롯데. 실제로 이제 걔네들 때문에 시작됐어요. 현대, 롯데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제 일감 떼어주기는 롯데 때문에 생긴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롯데시네마가 이제 롯데가 영화관을 막 해요. 여기저기서 영화관을 막 하고 있는데 롯데가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사실 영화값만큼 비싼 게 뭐죠? 팝콘 값이죠. 팝콘 값 가면 영화 값보다 더 비싸. 어떻게 보면 영화는 막 이런저런 할인이라도 되는데 팝콘 값이 더, 영화는 할인, 팝콘 값은 제대로 내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화관에 들어가면은 거기 앞에 있는 그 팝콘 파는 데 있잖아요. 팝콘 팔고 음료도 팔고 하는 거기 그 파는 거, 소세지 팔고 하는데 거기 수입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어떤 A라고 하는 업체가 그 롯데시네마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5년 계약 맺었나 해가지고 이제 거기 롯데시네마에 있는 거기는 모두 그 A라는 업체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팝콘이나 이런 거 팔았단 말이죠. 근데 5년이 딱 됐어. 얘네들이 잘못한 거 없거든. 그럼 당연히 자기네들이 계약이 연장되는 줄 알았더니 롯데가 딱 보니까 이게 돈을 더 많이 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롯데에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데 롯데 지금 나이 엄청 많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참 부인이 여러 명이 그래가지고 혼인신고는 아무튼 영화배우 출신의 이제 가 있었고요. 그 둘과의 관계에서 난 딸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쪽 관련해가지고 이쪽에서 뭔가를 떼주고 싶은데 아들들이 다 갖고 있고 뭐 애매하고 하니까 그 음식점을 좀 어떻게 하게 해야 되겠다. 롯데 백화점 내 음식점을 하게 하든지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롯데 보니까 영화관에 그게 장땡이라 해가지고 그쪽 특수관계자잖아요. 그러니까 롯데 시네마의 특수관계자인데 그 음료품 판매하는 그 회사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지배주주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원래 계약을 맺었던 데하고는 계약이 끝나니까 이제 더 이상 계약을 연장 안 하고요. 불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라. 나가라 해놓고서 자기가 그 특수한 계좌가 법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걔가 들고 온 거죠. 거기 그거 하게 들어오는 거죠. 거기 딱 들어오는데 근데 그걸 할 때 뭐 임대료를 낮춰준 것도 아니야. 그럼 임대료를 낮춰주게 되면 뭐가 되죠? 부계부. 특수한 개인의 법인하고 거래하는데 손해가 났으니까 부계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다 거래하는 거야. 정상적으로 다 거래를 하는데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그냥 캐시카우잖아. 그거를 굳이 뭐 막 더 싸게 하고 뭐 할 필요 없어. 여기 들어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돈을 버는 장사기 때문에 그거를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일감을 걔는 뭐 하고 일감을 떼준 거야. 여기에서 요거 네가 해 이렇게 일감을 떼주는 거죠. 그게 거기에 뭡니까? 특수한 게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그러면 그 팝콘 팔거나 그거 하는 데가 이제 롯데시네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하나의 법인이잖아요. 이제 그 법인의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면은 그 딸의 주가 가지고 있는 딸의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딱히 그거를 나 이거 너 가져가 이렇게 증여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증여로 보겠다는 거죠. 그것도 증여 의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일감 떼어주기.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가 있고 일감 떼어주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법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쪽 현대 자동차인데 요거 부품에서 여기 부품 써 해가지고 여기 부품 여기 현대에 다 일감을 막 여기만 몰아주는 거죠. 다 내 일감 여기에다만 다 몰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업 기회를 제공해가지고 일감을 떼어주는다는 표현이 해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이렇게 표현을 더 많이 해요. 실제로는 근데 법적 표현은 그거 아니에요.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는 그냥 우리가 쓰는 용어고요. 그게 법적 표현은 뭐예요? 일감 몰아주기는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고요. 그게 일감 몰아주기고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일감 떼어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거죠. 그것도 딱히 누구한테서 딱 증여받았다고 보기 애매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거기 합산 배제 증여산 있잖아요. 쭉 있는데 거기에 증여 의제가 3개가 들어가 있네요. 거기 보니까 그 증여 의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그렇죠?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산 배제 증여상 깔게 됩니다.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일감 떼어주기,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게 증여 의제 해가지고 이 3가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누구로부터 딱히 증여받았다고 보기 뭐 좀 애매한 이런 것들, 그죠? 증여자 및 그 원천을 확정하기가 좀 애매한 이런 것들. 얘네들은 다른 것과 합산하지 않고 딱 얘네들만 과세하고 끝. 각각 얘네들 따로 과세하고 끝나는 겁니다. 합산하지 않아요. 합산 배제 증여상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하고 불산입. 비과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거, 또 정당이 증여받은 거,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거. 그 다음에 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및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그죠? 그 다음에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내용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잠깐 보시면은, 그러니까, 자녀가 결혼을 해. 결혼할 때 집에서 관행적으로 다 어떻게 기둥 하나 뽑잖아요. 다 결혼하게 되면.
그죠? 이거 혼수도 해주고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좀 어느 정도 해주잖아요. 그때 해줬어. 증여다. 아니 지금 결혼하게 해줘야 되지. 지금 결혼해야 되잖아. 자꾸 그 증여라고 자꾸 해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 해당 용도로 직접 지출하는 거 혼수용 C2번 보시면 혼수용품으로부터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금품 있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비과세 그런 것들은 비과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딱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에 뭐도 됩니까? 생활비. 아니 지금 부모님 모시고 있거든요. 부모님한테 생활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용돈 드려야 돼. 쉽게 하면 용돈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용돈 드리니까 증여래. 그 증여세 내래. 이거 좀 너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피부양자의 생활비라든지 또는 아들 대학교 등록금 아버지가 내주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증여래. 학교 다니지 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대신에 이제 통념상 인정이 돼야 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건데 그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사실 판단의 문제기는 합니다. 판단의 문제기는 해요. 그래도 그저는 뭘로 안 본다고요? 그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거랑 그렇죠. 자녀들 용돈 주는 거, 피부양자니까 자녀들 용돈 주고 학비 주고 하는 것들은 다 증여가 아닙니다. 괜찮아요. 쓰는 거는.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애매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죠. 용돈을 드렸는데 한 달에 2천만 원씩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 거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판단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것은 아니지.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거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사회통념상 인정된다. 이게 관행적인 거니까 그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건 사실 판단의 문제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죠? 아니, 인플레이가 막 되게 심해지면은 2천만 원도 되게 우스운 돈이 될 수도 있죠. 예전에는 100만 원 하면 덜덜덜 떨던 돈이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 하면 이렇게 떠는 돈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도 한 몇천만 원 돼야 좀 떠는 돈이지. 예전에 월급이 20만 원, 30만 원 이랬을 때. 그럴 때 100만 원 하게 되면 그게 넉 달치 월급이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었지만 지금은 한 달 월급이 100만 원보다 많으니까. 그렇죠. 벌벌 떠는 돈은 아닌데. 크긴 크죠. 크지만 그래도 벌벌 떠는 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또 2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때 당시에는 나중에 몇십 년 뒤에는 2천만 원의 돈을 지금 한 20만 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딱 금액을 정해놓지는 않았고 관행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걔네들은 뭐가 아니다? 당연히 과세가 되지 않는다. 비과세다. 그리고 난 다음에 8번 장애인 상이자 항상 치료를 위한 중증 환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 연간 보험금 얼마라면? 자, 보험금이에요. 다시 봐요. 보험료를 납부한 게 아니라 보험금 받은 거, 보험금은 받는 거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회사로 받은 보험금 받은 거예요. 그게, 이게 왜 그러면 증여가 되느냐? 이것도 증여가 돼요. 왜냐하면 그 보험료를 아버지가 내줬거든? 장애인이 아들인데 보험료를 자기가 낸 게 아니야. 아버지가 계속 내준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보험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금은 당연히 아버지한테서 받은 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증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과세가 되는데, 그죠? 근데 장애인이거나 또는 상이자거나 항상 치료를 위한 중증 환자를 수익자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장애인인 아들을 수익자로 해가지고 그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계속 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험금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비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장애인이거나 상이자 또는 항상 치료를 위한 중증 환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연간 얼마까지를 4천만 원 한도로 해서 비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과세가액 불산임은 뭐랑 관계가 있는 거죠? 공익법인에 출연했거나, 그죠? 공익신탁 재산가액이거나 이런 건데 그 과세가액 불산임에 상속세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공익법인에 출연한 거죠?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 과세가액 불산이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공익법인 출연금액. 그 다음에 공익 신탁 재산가액. 내가 증여받은 금액을 공익신탁에다 돈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좋은 데 쓰일 거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과세가액 불산입. 그럼 상속이나 증여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경우 다 과세가 안 돼요. 근데 과세가액 불산입이 하나가 더 있어요. 상속에서는 2개만 있었는데 얘는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인데요. 요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해 보시면은 자익신탁이라는 게 있고요. 니은의 타익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장애인이 누구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아가지고요. 그거를 장애인인 장애인을 위해서, 본인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본인을 수익자로 해가지고 신탁을 한 거죠. 자, 누군가로부터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보험금 받은 거는 비과세라고 했는데 장애인이 그냥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뭘 내야 되는 거예요?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자기를 수익자로 해가지고 신탁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은 무조건 누구만 먹는 거다? 장애인인 본인, 내가 먹는 거다. 나한테만, 이익이 들어오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그, 장애인인 본인을 수익자로 해가지고, 본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직접 신탁회사에다가 돈을 맡기잖아요. 그거를 자익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타익신탁은 뭐냐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신탁회사에다 돈을 신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장애인이 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장애인인 나를 위해서 나를 수익자로 해가지고 신탁에 가입해가지고 돈을 맡긴 거죠. 거기서 발생된 수익만 내가 먹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 그런 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타익신탁. 그러면 여기는 내가 먹는 뭐가 생기는 거죠? 내가 먹는 타익신탁은 내가 그 재산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넣어준 거고 나는 뭐만 먹는 겁니까? 거기서 수익만 먹는 거죠. 그 수익이 비과세가 되는 증여세산이 되는 거고요. 이게 수익이 증여받은 금액 아닙니까? 근데 이걸 비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익신탁은 아예 누군가로부터 내가 재산을 증여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본인을 수익자로 해가지고 신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거죠. 그 재산 전체를 뭘로 하겠다는 거죠? 비과세. 이거는 재산은 내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맡겼는데 거기서 발생한 수익이 지금 내 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비과세. 하겠다는. 물론 요건을 쭉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은 신탁업자한테 신탁이 돼야 된다.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된다. 그죠? 그런 요건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탁 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어야 된다.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장애인한테 그 수익이 계속 가는 걸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요건들을 전부 충족을 하게 되면 과세가액 불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과세가 아니라 이러면 얘네들은 과세가액 불산입 해가지고 과세하지 않는다. 자익신탁은 증여받은 그 재산가액. 타익신탁은 내가 재산을 증여받은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신탁에서 내가 수익을 받을 텐데 그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액 불산입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 더 있어요. 장애인 증여받은 재산에 과세가액 불산입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시 채무 인수에 대한 거. 이거 이제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게 되면 부담부 증여. 갑이라고 하는 증여자가 A라고 하는 수증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거죠.
그러면서 이 토지에 대한 예를 들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렸던 게 있었던 거야. 아니면 토지를 누군가한테 빌려주면서 보증금 받은 게 있는 거죠. 이 토지 때문에 있는 부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채무를 얘한테 부담을 시킨 거죠. 채무 6억이 있는데 그 채무도 부담시키면서 토지를 증여한 거죠. 얘를 우리가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요. 그때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는 증여받은 금액은 10억이지만 얼마를 빼준다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 채무 인수한 금액 얘를 빼가지고 얼마만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니까? 4억만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받은 금액 10억에서 부담부 증여로 인한 채무 인수액을 뺀 4억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해가지고 얘는 뭐를 납부해야 돼?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요. 갑은 토지를 얘한테 넘기면서 부채가 없어진 거니까 이거 대가성이 있는 거래를 한 거거든요. 양도를 한 거예요, 양도를.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한 거, 채무 부담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억을 받고 이 토지를 판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증여자는 부담부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를 납부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거죠. 채무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한 걸로 봐가지고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수증자는 채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증여세 과세 가액으로 해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됐어요. 이렇게 해서 증여세 과세 가액 같고요. 증여공제. 자, 증여공제는 증여공제 또는 증여재산공제라고도 하는데요.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증여재산공제 달라지는데 그룹핑을 합니다. (1번은) 배우자고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거는 6억 원을 공제하고요.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은 거는 5천만 원을 증여재산공제로 합니다. 약간 한 칸 띄고요. 직계 비속한테서 받은 거 또 5천만 원을 안도로해서 증여재산공제를 하고요. 기타의 친족이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이외의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죠.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1,000만 원 증여세금 공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직계 존속으로부터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건 5천만 원 한도를 하는데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 한도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증여세금 공제거든요. 증여받은 금액. 근데 문제는 왜 그룹핑을 하느냐? 각 그룹별로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10년 동안 6억 공제예요. 10년 동안. 그러면 지금 내가 배우자로부터 지금 올해 지금 10억짜리 건물 하나, 10억짜리 요트를 하나 받아요. 지금 내가 10억짜리 요트를 배우자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과거 10년 안에 10년간이니까 10년 안에 배우자로부터 그때 또 한 8억 받은 게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6억 다 공제가 이미 돼버렸었네? 그럼 이번에 받은 10억은 공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예전에 5억 얼마 받은 게 있어서 10년 안에 5억이 돼도 공제가 다 됐죠. 6억 공제니까 다 공제가 됐겠죠? 아직 얼마 남았죠? 1억 남았잖아. 올해 10억에서 얼마는 뺄 수 있는 거죠? 1억은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별로 지금 이렇게 해서 증여재산 공제는 그룹별로 몇 년간? 그룹별로 10년 내 합산해가지고 6억까지 해요. 10년 안에 이미 6억 공제가 됐다면 이번에 증여받은 금액은 공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룹핑을 해가지고요. 그죠? 그룹별로 공제를 하는 거고요. 수증자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상가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그룹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제 이 그룹별로 가는 거니까 제가 지금 아버지한테서 지금 이번에 뭐 3천만 원짜리 뭐 자동차 하나를 받았거든요. 아버지 걸 하나 받아 3천만 원짜리 하나 받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 걸로 등기 등록을 안 하면 되지. 그럼 증여세 괜히 내 걸로 등기 등록을 하는 순간 뭘 내야 되는 거예요. 증여세 내는 거니까 그냥 아빠 이름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냥 몰고 다니면 되죠. 그죠?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내 이름으로 뭐 이렇게 보험도 가족이 할 수 있게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됩니다. 자동차 굳이 아들 이름으로 바꾸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등기나 등록을 하는 순간 바로 알게 되거든요, 다. 이렇게. 응?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아니면 아들한테 예전부터 용돈을 많이 주고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넣어놓고 증여. 그죠? 1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얼마 넣고 아직 미성년자니까 또 2천만 원. 그죠? 또 10년 지나면 이제 성년이 됐죠? 얼마 넣어주면 되죠? 5천만 원. 되면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면 나중에 딱 20살 됐을 때 이미 얼마 들어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살 됐을 때, 10살 되면 다음날 2천만 원, 그 다음에 또 10살 더 지나서 20살 됐을 때 성년 됐잖아요? 그때 이미 얼마 들어가 있죠? 9천만 원을 줬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9천만 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다 뭐가 돼? 증여? 공제가 되는 거니까 증여세 안 낸단 말이에요. 10년 딱딱 지난 다음에 증여했으니까. 9천만 원. 그걸로 집보고 사라고 하든가. 그죠? 30살 됐을 때 또 얼마? 또 5천만 원? 이렇게 되면 한 1억 4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동안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가 또 좀 붙어 있겠다. 그죠? 그러면 1억 4천에 2억 붙고 1억 한 7, 8천 되면, 그러면 30살 넘은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그걸 하고 담보 좀 해가지고 네가 결혼할 때 집을 사든가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원래 와이프랑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일단 애기 나면은 애기 통장에 2천만 원 넣어볼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럴까 했는데 애 나니까 없어 2천만 원이. 그래가지고 2천만 원 없어서 못 넣었어. 있었으면 넣으려고 했는데 10살 생일 되고 그다음에 또 2천만 원 있으면 넣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네. 그래서 넣을 수가 없었네. 그러니까 이게 10년 내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이거는 조심하실 게 나하고만 관계가 아니라 직계 존속 그룹에 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 지금 이번에 3천만 원 받았는데 3년 전에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게 있어. 그리고 8년 전에 할머니한테서 받은 것도 있어. 전부 다 합해가지고 얼마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5천만 원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5천만 원 공제가 됐다면 이번에 받은 3천만 원은 공제될 게 없는 거예요. 직계 존속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버리는 거니까. 그죠? 직계 비속도 그룹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자녀가 5명인데 그렇게 자녀들이 다 나한테 와서 자꾸 막 2천만 원, 1천만 원, 막 이렇게 막 3천만 원짜리 뭘 자꾸 줘. 자꾸 받아요. 과거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직계 비속들로부터 받은. 저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모르죠. 우리 아들이 또, 손자를 막 한 10명 낳을지 뭐 알 수 없죠. 그때 내가, 그렇구나. 손자가 돈을 벌 때가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구나. 아무튼, 직계 비속으로부터, 돈을 받은 건 직계 비속으로부터 다 합해가지고 아무튼 10년간 얼마? 10년간 5천만 원. 아시겠죠? 전부 다 합하는 거예요. 그룹별로 통산해서 그룹별로 10년 내에 합산해가지고 공제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증여한 것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거죠. 순차적으로 공제를 하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같은 날 나한테, 어머니는 나한테 5천만 원짜리 뭘 주고요. 할머니는 나한테 2천만 원짜리 뭘 준 거야. 같은 날. 7천만 원 받은 거예요. 그 전에 없었어. 예를 들면 없었어. 그 전에 없었고 이번에 같은 날. 예를 들면은 그런 거지. 좋아. 같은 날에 내 생일날 어머님이 이리 와. 이 건물 네 거야. 선물 준 거고 할머니가 이리 와 하더니 이 요트 네 거야. 이렇게 준 거예요. 같은 날. 무슨 내 생일 선물로 그렇게 받은 그런 집, 뭐 그런 집일 수 있잖아. 그런 집이야. 같은 날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막 증여를 막 받는 데는 아무래도 재산들이 많은 데니까. 그러니까 뭐 같은 날, 이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 막 이 집안에서 온갖 사랑 다 받고 있고, 사랑받을 짓을 막 해. 그러면 생일날 막 고모도 주고 막 줄 수 있는 거야. 다 줬어. 생일날 배우자는 아직 없어. 근데 어머니 할머니 줬고요. 없어.
근데 막 고모도 와서 주고 뭐 이모도 와서 주고 막 줬단 말이야. 동일한 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 얘기죠. 그게 말해서 3번에 동일 그룹 내 하는데 동시에 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해가지고 공제한다고요. 그럼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해서 안분하면 됩니다. 5천만 원에 대해서 어머니가 나한테 증여한 게 뭐 예를 들면 8억 증여세 과세가액이 할머니가 2억이라면 8대2로 안분해 나눈다는 거죠. 5천만 원을 8대2로 나눠가지고 양쪽에서 다 이렇게 4천만 원, 1천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공제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동시에 발생했다면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합니다. 아시겠죠? 재손실 공제 몰라도 되고요. 감점평가 수수료 공제는 상속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증여재산 공제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룹별로 10년 내에 공제한다. 아시겠죠? 공제한다. 나중에 또 문제를 풀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증여세 과세표준은요. 요게 보세요. 과세표준 계산하는데 아까 우리가 공부했었던 합산 배제 하는 거 있었잖아요. 증여상가액. 합산 배제 증여상가액은 걔네들만 별도로 따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표준도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다른 거하고 합산하지 않고요. 걔네들만 별도로 따로따로 다 계산해가지고 별도의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세표준은요. 증여세 과세표준은 표준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합산 배제 증여세상가액 과세표준 계산하는 거. 합산 배제 증여세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이 아예 별도로 다르게 돼 있고요. 다르게 돼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요거 말고 그 이외의 나머지 거 합산 배제가 증여세산이 아닌 이외의 나머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지금 저기 공부한 저기 구조 있죠? 여기. 합산 배제 증여세산을 뺀 나머지 증여세 과세표준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게 지금 합산 배제를 빼고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구조예요. 증여재산가액에다가 합산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으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게 있다면 더하고 비과세와 부산이 빼고 부담부 증여시에 채무 부담한 금액 빼서 구한 다음에 거기서 그 금액에다 그걸 증여세 과세 가액으로 하고 거기서 증여재산 공제와 수수료 공제를 빼가지고 과세표준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산배제 증여세산을 제외한 나머지 그냥 이외 거를 일반적인 거라고 볼게요. 일반적인 증여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저기 계산 구조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계산해서 뭐까지 구하고요. 증여세 과세가액 구한 다음에 거기서 못 빼고 증여예산 공제와 수수료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을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 근데 합산배제 증여세산은 과세표준을 어떻게 할 거냐? 그 합산배제 증여재산은요, 일단 이것도 둘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하고 둘만 합산배제 증여세산가액 중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하고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하고 일감 떼어주기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거 일감 몰아주기라고 할게요.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얘네들은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그러면은 그 명의신탁 재산에서의 증여의제는 명의신탁 재산가액 명의신탁 재산가액에다가 혹시나 수수료가 발생한 게 있다면 수수료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재산이 좀 이따 잠깐 보겠지만 명의신탁 재산의 거의 대부분 주식이에요. 주식. 그게 비상장 주식이라면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액을. 그러면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그 수수료만 빼주는 거예요.
그 금액을 과표를 하는 겁니다. 증여재산 공제가 없어요. 그리고 일감 몰아주고 일감 떼어주기는요, 그 증여의제 이익이 별도로 따로 나오거든요. 증여의제가 되는 그 이익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어려운데, 증여의제가로 보이는 증여의제 이익, 이거 계산하는 금액 이제 공부해요. 일감 몰아주기가 떼어주기다. 이거 계산하는 보는데, 일감 떼어주기는 그냥 간단하게 볼 거고, 일감 몰아주기 위주로 공부를 할 건데,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얘도 수수료 공제를 뺍니다. 일감 몰아주기하고 일감 떼어주기도 증여의제 이익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수수료 공제만 뺀 금액을 과표를 하는 거고요. 요거 이외에 합산 배제 증여상가액은, 증여재산은 요거 제외한 나머지 합산 배제 증여 재산, 요거는요, 그 합산 배제 증여 재산으로 인한 증여 재산가액에서 $3,000만 원을 빼고 수수료 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대요. 수수료 공제만 빼는 게 아니라 증여재산 공제는 없는데 그냥 나머지는 3,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빼주게 돼 있어요. 증여재산 공제가 따로 없는 대신에 3,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빼주게 돼 있다. 이거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좀 주의하시고요.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는 명의신탁 재산가액 또는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수수료 공제만 빼게 돼 있고, 이 둘을 뺀 나머지 합산배제 증여재산은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 원을 빼고 수수료 공제를 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산배제 증여재산이 아닌 일반적인 증여재산들은 과세표준을 증여세 과세가액 구한 다음에 증여재산 공제를 빼고 수수료 공제를 빼가지고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돼 있다. 아시겠죠? 그게 50만 원 미만이면 과세 최저한이 돼서 과세하지 않고, 과세표준 구한 다음에 세율 곱하는데 세율은 상속세 세율과 똑같습니다. 10에서 50% 5단계 초과대수세 구조가 되는 거고요.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를 하게 되면 몇 퍼센트 할증한다고요? 30%를 할증합니다. 근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초과하게 되면,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그게 증여받은 자산이 얼마를 초과하면 2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할증률은 40%로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기납세액공제는 한도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때 합산 대상이 됐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세액으로 하시면 되고요. 명납세액공제 몰라도 되고,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세대 생략 가산액까지 포함한 산출세액 합계 금액에서 다른 세액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의 3% 로파 금액을 신고세액 공제로 한다. 그쵸? 이렇게 돼 있고, 신고하고 납부는, 납부에 대한 얘기. 증여받은 날에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쵸? 분납과 연부연납 내용이 있고, 물납제도는 없고, 정부부가 제도이기 때문에 신고한 걸로 해서 확정이 안 되죠?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이 결정을 해가지고 통지를 합니다. 통지할 때 만약에 그때 신고납부한 금액과 세금이 다르다면 납세 고지까지 같이 하는 거고요. 금액은 같다면 통지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정 등의 특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에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증여의제가 지금 보니까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그다음에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 몰아주기 넘겨보시면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 떼어주기. 네 번째,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가지고요. 총 증여의제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있고, 증여추정 2가지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에 증여재산가액 계산하는 거 여러 개가 쭉 나와 있는데, 그 보론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요약한 내용은 그 중에 아까 하나 봤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가양수, 고가양도 해가지고 하나 봤고요. 그리고 불공정 자본거래는 안 볼 거예요. 그거는 법인세법과 똑같기 때문에.
그거 말고 한 2가지 정도만 더 보겠습니다. 거기서 2개 정도만 더 볼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다 봐요, 그거를. 거기는 2개만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보고 할 거거든요. 증여의제인데, 이거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증여의제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증여의제 중에서 갑이라는 자가 A법인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최대주주예요. 응? 최대주 또 대주 아니면 그냥 일반 대주주냐 또는 최대주주냐 지배주주냐 뭔가 대주주거나 최대주주거나 지배주 뭔가 요건을 추가하게 되면 대주주 그보다 더 요건을 추가하게 되면 최대주주 그거에 또 추가로 요건을 더 추가하면 지배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주주나 최대주주나 지배주주가 되면은 뭔가 여러 가지 세금 측면에서 제약이 많아요. 불이익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쪽에서도 나중에 그 주주가 주식을 팔거나, 그죠? 뭐 여러 가지 주식을 뭐 보유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세금을 더 냅니다. 이게 뭔가 세금을 더 내게 막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배주주거나 최대주주거나 대주주가 아니길 바라거든. 그러다 보니까 을의 명의를 빌리는 거예요. 주주명부에 이제 부동산은 실명제 때문에 부동산은 실제 소유자가 얘인데 명의를 얘 명의로 한다? 나중에 들키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추가적인 벌금이나 뭐 과태료 같은 것들 이거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걔는 이제 세금이 아닌 다른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주식은 아직 그렇게 실명제가 안 돼 있으니까 주식은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개설을 해버리는 거야. 얘 명의만 빌리는 거죠. 얘가 실제 소유자. 그죠? 얘는 명의만 빌린 사람이죠. 명의자. 얘가 얘 명의로 주주명부에다가 얘 명의로 올려놓는 거예요. 실제 소유자는 누군데요? 그죠? 갑인데 을 명의로 올려놓는 거죠. 이거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식이 명의신탁자산이 되는 거죠. 그게 명의신탁자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얘가 얘한테 잘 보세요. 증여한 거예요. 자,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다면 실질은 그 주식은 여전히 누구 겁니까? 그렇죠. 갑 거죠. 을 게 아니죠. 명의만 지금 을 명의로 한 거지 계속 갑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과세 원칙에 어떻게 보면은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은 여전히 갑 거지만 이거를 얘가 얘한테 뭐 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 명의신탁 재산을 증여한 걸로 의지해서 증여세를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럼 실제 소유자가 누가 되어버리는 거죠? 증여자 되는 거고 이 명의자는 수증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증여세를 내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인데요. 이게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증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데 왜 명의를 얘 명의로 하지? 그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다. 다 뭔가 세금을 내가 최대주주거나 대주주거나 지배주주거나 그래서 뭔가 세금을 더 내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피하려고 명의를 지금 얘 명의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조세 회피 목적입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요. 이게 작년에 대대적으로 개정이 된 게 원래 증여세를 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수증자입니까? 증여자입니까? 그렇죠. 얘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얘가 납세의무자인 거였고 얘는 연대 납세의무를 지게 했어요. 재작년까지. 작년에 완전 개정돼가지고 그냥 증여자인 실제 소유자를 그냥 주된 납세의무자로 해버리는. 네가 납부를 줘. 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네가 납세의무자야. 이렇게. 원래 누가 납세의무자인데요? 수증자는 명의자니까 얘가 납세의무자고 얘를 연대 납세의무로 이렇게 묶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실제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해버리겠다. 이게 작년에 개정된 겁니다. 근데 실제 소유자가 얘한테 명의를 다 넘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얘 명의로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명의를 다 이쪽으로 넘긴 거지.
그리고 얘가 납세무자인데 세금 안 내는 거죠. 배째라. 내 건 아무것도 없다. 막 이러는 거죠. 압류하려고 했더니 압류할 자산이 없네. 근데 뭐는 있죠 지금? 실제는 얘 건데 명의는 누구 걸로 되어 있는? 을 걸로 되어 있는 지금 이 주식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납세무자인데 얘가 체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얘한테 징수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여기서 징수 부족이 생기면 만약 여기서 징수 부족액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한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명의탁 재산 있죠? 이 명의탁 재산으로 얘가 세금을 이 재산으로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그걸 우리가 이제 물적 납세의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이 명의자가 명의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얘가 이 명의탁 재산에 대해서 무슨 납세의무를 진다고요? 그러니까 딱 요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물적 납세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명의신탁재산은 특이하게도 증여자인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일반적인 증여와 다르게 과세표준 계산을 별도로 따로 하는 거죠. 그 명의신탁재산 가액에서 뭐만 뺍니까? 수수료 공제만 뺍니다.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인 증여자 실제 소유자한테 징수 부족액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이 명의자가 명의신탁재산 가액을 한도로 해서 물적 납세의무를 진다는 거죠. 물적 납세의무를 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합산배제 또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고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안 되죠. 무슨 공제만 한다고요? 수수료 공제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유의사항 해가지고 1, 2, 3, 4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공부를 한 내용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에서 나와 있는데 아무튼 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다 무슨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전부 다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식사하시고요. 2시부터 해가지고 특수한 게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게 좀 여기서는 핵심이죠. 나머지 내용도 빨리 정리한 다음에 문제들 풀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식사하시고 2시부터 할게요.